네, 어벤져 전략회의 4월 6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D-58입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정말 초조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60일이라고 한 게 벌써 그저께였습니다. 이제 이틀이 벌써 지나갔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모든 것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잇따라서 지금 출마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불출마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분위기 속에서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뭐 거의 단일화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반면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뭐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잇따라서 아마 출마 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금 뭐 발빠르게 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보니까요, 지금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한 3, 4주 이내에 당내 경선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부터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선 경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빠른 시간 안에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D-57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진짜 요새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인데, 예, 지금 보니까요, 오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뭐 6월 3일, 내일 모레 화요일 국무회에서 결정되겠지만, 그때 이제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 해갖고요. 이게 요번 그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뭔가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 예, 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 교체의 전환점이 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특이점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모순이 이제 어떤 극한에 달하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이제 뭐 싱귤러리티라고 해서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87헌법이 만든 헌법재판소의 시스템으로 간신히 해결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민주화 이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을 했고, 네. 또 30번의 줄탄핵도 경험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지만 자꾸 재부팅을 하기보다는 네. 아예 그냥 깔끔하게 하드디스크를 한번 포맷하고 윈도우 11을 새로 까는 게 좋지 않을까, 윈도우 11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다만 우원식 의장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개헌을 이번 대선과 동시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네. 우원식 의장은 저런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요, 본인이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부터 설득하고 와야죠. 사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헌에 미온적이면 개헌이 되겠습니까? 하나만한 탁상공론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자꾸 개헌을 말하는 이유는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시작과 끝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국회는 한쪽이 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과 충돌해서 그게 극한까지 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든 국회가 임기를 단축하든 한쪽이 끝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그만두겠다고 할 리는 없고,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자기 임기를 희생해서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5년간 본인 방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아마 조금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같은 당 출신인 이재명 대표부터 설득하고 오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건 이제 정말 중대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변호인단들 했던 분들하고 나경원 의원을 일단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또 이 국민 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이 항상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야권으로부터 이제 퇴거 빨리 해라라는 그런 또 압력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옮겼고요. 네. 사실 그때 이제 참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도 이 당시 청와대 안에서는 전혀 이 인용될 줄 준비를 안 했어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시도 참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날짜도 지금 잡았었고 네. 뭐 많은 계획을 하다가 갑자기 되니까 이 삼성동 집이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 보일러도 있었어요. 가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가동이 안 돼서 진짜 먼지 펄펄 나는 그 집에서 어렵게 사실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정말 이 1%도 이 인용된다는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쪽은 준비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뭐 현충원 갔다가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스케줄을 하고 뭐 쫙 잡아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 한편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참 정말 어디로 갈지 지금 거기 뭐 준비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가게 되면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원들도 거기 상주할 수 있는 또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저 한남동 관저는 취임하고 한 6개월 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는 아크로비스타를 썼잖아요. 그때도 하여간 출퇴근을 했습니다. 네. 용산까지. 네. 그러니까 그때 그 6개월 한 노하우는 있을 거예요. 네. 노하우는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삼성동 거기는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에 그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그냥 방치시켜 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뭐 아파트는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네. 뭐 약간 손보면 되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이걸 뭐 며칠 상간에 뭐 그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뭐 야박하게 시비 걸고 뭐 하는 거는 좀 그렇다. 네.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으로 플랜 B에 대한 그 가능성을 하나도 내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네. 제가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하고 연락하면서 이 지금 4대 4로 이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도 본인들은 4대 4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확증 편향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예. 그래가지고 그날 뭐 이제 기각이 되면 바로 동작동 국립현충원 가서 거기서 저기를 하고 참배를 하고 이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한다. 그래서 뭐 쭉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한다. 그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트럼프와의 긴급 통화다. 뭐 네. 등등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을 다 잡아놓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용산 참모들도 나도 이제 곧 바빠지겠구나. 내일이면 굉장히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근데 말씀 드리면 제가 한번 질문 예. 진짜 이게 제가 이번에 정말 법조인들한테 너무 실망 많이 한 게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 어떤 법률적 판단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오도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혹은 사심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공론장에서 현저히 빗나간 말씀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론장에서도 평가가 있을 거고 아마 학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엄정한 비판과 평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비판이 있을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헌법학회나 이런 데서도 아마 그 앞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참모는 저는 참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한 0.01%만 있어도요. 가능한 경우의 수에 넣어놓고 다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 걸 잘하는 엘리트 공무원들을 뽑아다가 모아놓은 조직이 대통령실입니다. 네. 그리고 설령 그 당사자는 아무래도 시야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런 걸 수긍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밑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대외적으로야 사적인 통화에서조차도 모시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뭐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또 어떤 판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참 우리 지호님도 잘 알지만 우리 옛날에 엑스포 그거 할 때 예. 사실 저희 이제 기업인들 만나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지금 게임이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불편하다. 글쎄요. 그랬는데 대통령과 참모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100개가 100나라나 지금 다 포섭해 놨다. 네. 이제 그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뛰는 제가 그때 들었던 이 삼성이나 이쪽 정보로는 사우디한테는 택도 없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미 돈으로 다 돈질을 해놔서 우리는 돈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안 된다 했는데 대통령실은 100% 이거 우리가 역전한다. 예. 그렇게 믿고 있었.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26편가요? 예.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된 그런 판단착오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참모도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어떤 식의 우리가 뭐 앞으로 조직을 만들더라도 레드맨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지호님 그 윤석열 캠프 있을 때 레드팀 이야기했다가 아주 박살나게 깨졌잖아요. 박살나게 깨졌어요. 그런 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박살나게 깨졌는데. 그때 뭐 허블나게. 아니 그런데 다 오늘 뭐 이제 지금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레드 팀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누가 뭐 거기에 리더가 문제가 있으니까 레드 팀을 만들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과 거기에 있어서 여러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비상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레드 팀을 두는 거는 이제 모든 조직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참 그런 것들도 쉽지가 않다. 네. 그게 저는 그래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이 더 나타나는 건데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통령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런 것 자체가 쉽게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뭐 엑스포 때도 그랬지만요.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총선 때는 정말 뭐 저 150석 한다고 얼마나 150석 그때. 한다고 우리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 그때 100석 조금 넘길 것 같아도 뭔 그 헛소리 하냐고.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원 가져오는 거를 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또 오늘 지호님 빨간색 티 입고 오셨으니까 앞으로 레드 팀 열심히 핑크 팀을 하겠습니다. 핑크 팀으로 핑크 아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입고 오신 옷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 레드 팀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라운드 뷰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은 후방 카메라 없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드물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은 존재하는 그 레드 팀이 사실은 여당입니다. 여당. 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민심과 민의를 다 수렴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국정의 기조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집권 여당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치 국회 해산과 같이 국회를 재구성할 기회를 가졌다. 저는 이틀 전에 헌재 선고 들으면서 참 그 부분을 아프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보수 정부에서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뼈에 새겨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한동훈 전 대표가 레드팀 역할을 하려고 무진장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레드카드를 레드카드로 인식하지 않고 배신자, 대드는 놈 뭐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참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항상 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은 역시 내부의 끊임없는 반성과 비판과 또 리더의 열려있는 귀, 항상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한번 호통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밑에 사람은요 절대 다른 소리, 나쁜 소리 안 합니다. 비판은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리더가 항상 귀가 열려 있고 그런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저는 리더감이라고 봐요. 좀 쓴소리 한다고 그냥 버럭 고함 지르고 막 하면 그 다음부터는 쓴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 비판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
근데 한 사람이 딱 닫혀 있는 사람이 있죠. 이재모 씨라고. 그분은 뭐 네. 바로 그냥 네. 작살내버립니다. 큰일 날 일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향으로 정말 이제 대선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권의 움직임과 이야기를 해보고요. 야당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이야기를 좀 점검을 해보고, 야, 참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이제 그동안 장애 집회를 주도했던 이 정강훈 목사 팀과 또 소년범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 자, 이 정강훈 목사 팀들이 이 소년범 목사나 그다음에 전한길 씨 또 이 소위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또 집중적으로 전한길 씨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굴복했냐? 뭐 또 이 일부 유튜버들은 또 정영식 그 이 재판관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무슨 비리가 있다는 건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정영식이 뭘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4대 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